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전략 팀장 이재만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순서의 마지막 발표를 또 하게 됐습니다. 자산 배분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자료를 발표드릴 텐데요. 근데 자산 배분이라 함의 자체가 어쨌거나 앞에서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거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글로벌 자산군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자산군들의 기대 수익률이 유동성이 확장되는 국면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그렇고 크레딧 쪽도 그렇고 이런 쪽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대 수익률이 예전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좀 주식시장을 본다라고 하시게 되면 물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자체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지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후반전으로 가게 되고 약간 장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좀 이익 증가율이 높은 미국 중심의 선진국 증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주식시장보다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좀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단기채 또는 중기채와 같이 듀레이션을 좀 짧게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크레딧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투자 매력이 낮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부실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크레딧 쪽은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 이자 수익이 많아질 수 있는 시니어론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 관련된 자산군들 보게 되면 여전히 아무래도 이제 원유라든가 이런 쪽들은 수급의 타이트함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상승률 자체야 둔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원유라든가 이런 쪽들이 여전히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 측면이라든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신 리츠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실 때는 실질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기존의 뭐 주거용이라든가 오피스용 이런 쪽 리츠보다는 보신 것처럼 호텔, 리조트 이런 쪽들의 리츠가 상대적으로 좀 유망하게 보인다는 걸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잠깐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그림의 왼쪽에 있는 차트처럼 어쨌거나 금리가 높아지는 환경, 이런 환경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급등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유효할 거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연준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우는 75bp 인상, 또는 빅스텝이라고 불리우는 50bp 인상, 이런 것들이 6월 달하고 7월 달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하반기 쪽을 좀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9월하고 11월 달에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50bp를 인상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또 측정이 된 특징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즉 상반기 때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빅스텝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하반기 때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베이비 스텝에 가까운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단행하는 이유가 뭐가 될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선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경제 상황을 판단하실 때 보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4월 달에 발표된 수치를 보게 되면 2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5월 달에는 반등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지표들이 대략적으로 6가지 정도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미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국제유가, 미국의 10년물 실질금리, 그리고 금가격,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이런 달러 인덱스, 이렇게 6가지 지표의 가중치를 주어서 이게 지수를 다시 만들게 되면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83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지표들은 또 매일매일 발표되는 가격 지표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표들을 조합을 해서 저 비중대로 가중치를 줘서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수를 만들어 보게 되면 5월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달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도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의 이런 경기 모멘텀 둔화, 사이클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자체를 빅스텝 쪽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진행이 되면 베이비 스텝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지금까지 진행된 달러 강세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오히려 가능성을 좀 엿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 선의 차트가 미국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 인덱스의 투기적인 포지션 중에 매수 비중을 나타내는 포지션입니다. 근데 매수 비중이 높아지다가 최근에 이게 하락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흔히 얘기하는 달러에 대한 매수 심리 자체가 조금 하락 전환했고 강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던 게 다소나마 약세 전환이라든가 강세의 진정 정도로는 표현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또 한편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물론 유럽 경기 자체는 미국보다 좋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럽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가 7월 달부터는 실질적으로 자산 매입을 좀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있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오른쪽의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미국과 유럽의 10년물 국채금리의 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격차가 확대될 때 달러는 강세로 가죠. 대신 최근처럼 10년물 국채금리의 격차가 다소나마 축소되고 있는 상황, 즉 ECB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달러 인덱스도 강세 쪽보다는 오히려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두실 수 있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좀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엿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PER 조정, 밸류에이션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PER이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PER 조정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40%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PER이 한 40% 정도 하락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경험이 언제였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나타났던 수준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절대적인 S&P 500의 PER은 높기는 합니다만 그 PER의 조정률로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 수준의 극단적인 PER 조정을 받았다는 생각, 이 부분을 한번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투자 심리를 볼 수 있는 강세장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공포 심리가 이미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미국 증시 안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첫 번째 그 강의 시간에 발표를 드릴 때 미국 증시가 가질 수 있는 지수의 상하단은 어느 정도 될까, 연준이 긴축을 했을 때의 PER 정도를 감안을 해서 베스트한 시나리오, 그리고 노멀한 시나리오, 워스트한 케이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흔히 얘기하는 베스트한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4,530포인트 정도가 S&P 500의 상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단은 3,800포인트.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수가 하단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하단 수준에 가까울 땐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관점으로는 지금 접근이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역시도 비슷한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 같은 경우는 하단이 일반적으로 수출 증가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수출 증가율이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2, 3분기 때 10% 초반대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 이 10% 초반대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코스피의 PBR의 저점은 0.92배 정도. 그래서 코스피의 하단은 2,500 한 30포인트 정도, 대략적으로 2,500포인트 정도가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하단 정도 수준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오히려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봐서도 실제로 지수의 하단 수준에 접근했다는 의미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바이가 충분히 가능한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단에 대한 높이는 높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EPS 증가율이 올해 한 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 정도를 감안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상단은 2,800포인트 정도가 될 거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를 간략하게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중국 증시도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보이시는 페이지 차트의 왼쪽을 잠깐 보시게 되면 중국은 다른 쪽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소비 경기라든가 현재의 주택 경기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도 훨씬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최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현재 실물 경기들이 중국은 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를 중국 지수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대신 한편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부양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준율의 인하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를 독려해서 인프라 채권들을 발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유동성 확장으로 조금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 즉 미국은 긴축인데 중국은 통화를 확장 정책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경기는 U자 형태의 그 패턴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중국 주식시장도 하반기 때는 좀 반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보다는 오히려 중국은 정책에 의해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부분을 하나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또 국내 채권 시장 금리를 잠깐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는 아무래도 채권 가격의 하락폭이 주식보다는 더 심한 건 사실이고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것도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신 하반기 때를 좀 보실 때는 지금의 변동성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물가 자체가 좀 피크아웃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까지 진행됐던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 부분은 오히려 하반기 때가 되게 되면 저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다소나마 좀 낮아질 수 있는 즉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금리를 그렇다라고 해서 인하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만 기준금리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국채금리에는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때는 국채금리가 다소나마 하락 안정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는 게 채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을 말씀을 드렸으면 해외 채권 시장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약간 제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는 결국 2년물 국채금리의 반영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효하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건 결국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소나마 축소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장단기 금리 차의 상승 자체가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을 기반으로 해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간 성장률의 둔화 그리고 물가의 피크아웃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장단기 금리 차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게 하반기 미국의 국채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대체 투자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잠시 처음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대체 투자 관련해서 원유라든가 이런 쪽들은 상당히 수급의 타이트함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 수준 정도를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YOY로 보나 MOM으로 보나 이럴 때 볼 때는 상승률이 좀 둔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WTI 기준으로 해서 배럴당 90불 정도 이상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츠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리츠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주거용이라든가 오피스 이런 쪽 리츠보다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호텔, 레저 이런 쪽의 리츠 이런 쪽 상품들이 상당히 좀 유망한 대체 투자 자산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투자를 할 때 내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잠시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망 차질의 완화라든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ZETF라는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게 항공하고 여행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거든요. 한 번쯤 이런 ETF는 분명히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다른 ETF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건 ITA ETF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대체적인 그 업종들 자체가 방산 기업이라든가 기계 기업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부들이 각국 정부들이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 다 종목들이 미국의 방산 기업이라든가 기계 기업들이 이 포지션을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쪽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은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LP ETF라고 해서 미국의 필수 소비재들을 많이 끼어 있는 ETF가 비중이 높은 ETF가 여기에 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필수 소비재는 수요가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보게 되면 물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전히 유효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니까 음식료 쪽 관련해서도 글로벌하게 좀 찾아보실 수 있는 이런 ETF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ETF가 글로벌하게도 좀 관심도를 높여가실 수 있는 ETF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금일 진행될 금융시장 관련해서 하반기 리서치 포럼은 여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진행될 예정인 거는 기업 분석 관련해서 하반기 리서치 전망 포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